평안한 노년 채널을 다시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막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온 제게 시어머니가 눈을 희번덕이며 물었습니다. 이혼 도장 찍고 왔다면서 왜 아직도 이 집에서 안 꺼지고 있는 거니?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제 소유의 30억짜리 저택이니까요. 그나저나 아주머니야말로 왜 아직 안 나가고 계세요? 방금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봉투는 어찌나 얇은지 바람이라도 불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안에는 저의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몇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죠. 돌이켜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껍데기만 남았던 결혼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눈앞에 거대한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해는 이미 졌지만 제 마음은 세차게 부는 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다투고 싶지도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유일한 생각은 방에 올라가 남은 개인 물품 몇 개를 챙겨서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여자. 저는 그 모든 역할놀이에 신물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끝내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얄궂더군요. 망가진 결혼 생활에서 조용히 걸어나갈 권리조차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거실 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최 여사가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리를 꼬고 찻잔을 든 채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희열에 가득 찬 얼굴로요. 그 옆에는 시아버지 김영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점잖은 척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유통기한이 다 된 물건을 보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제 전남편 김민준. 그는 계단 근처에 서서 두 손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더 내딛자 최 여사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칼날처럼 날카롭고 시디신 목소리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이혼 도장 찍고 왔다면서 왜 아직도 이 집에서 안 꺼지고 있는 거니? 남의 집에 볼일 남았어?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잔인함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며느리로 살며 매 끼니를 차리고 그들이 아플 때마다 밤을 새워 간호했던 시간들. 결국 그들 눈에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저 남의 집에 서 있는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든 채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벌떡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캐리어 손잡이를 거칠게 낚아채 끌어당기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내년 짐은 보따리 하나면 떡을 치겠다. 어디 쫓겨나는 공주마마 행세라도 하는 게냐. 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시끄러운 시장 바닥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참으면 다른 한 사람은 기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최 여사는 제가 입을 다물자 쯧 하고 혀를 차더니 김 영감 쪽을 보며 온 동네가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내내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서 해놓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지. 애도 못 낳아, 남편 간수도 못해. 그러고도 뻔뻔하게 여기 서 있을 낯짝이 있나 보네. 김 영감이 유리 테이블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거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판결을 내리듯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장 찍었으면 분수껏 알아서 빨리 꺼져. 이 집은 실패한 여자를 들을 자리 없어. 이 집. 그 두 글자가 귓가에 밝히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서글프고 굴욕적인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난 3년간 그들은 입만 열면 이 집, 우리 집, 시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나중에 들어온 사람, 눈치껏 행동해야 하고 제 분수를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한때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온 세상이 내게 등 돌려도 최소한 그만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바닥만 내려다보는 그의 모습은 비겁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딱이 한 대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것은 이 결혼 생활 내내 저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남편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지독할 정도로 침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캐리어를 테이블 옆에 내려놓고 장갑을 벗어 가볍게 옷소매를 털었습니다. 마치 지난 3년간 제 몸에 달라붙어 있던 더러운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제 앞에 있는 세 사람을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최 여사는 제가 울며불며 애원이라도 할 줄 알았는지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고, 김 영감은 여전히 경멸 가득한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부끄러움을 아는 자의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픽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짧은 웃음소리였지만 세 사람을 동시에 멈칫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 안 나간 건 여기가 제 소유의 30억짜리 저택이기 때문이에요. 그나저나 아주머니야말로 왜 아직 안 나가고 계세요?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여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세상에 종말이라도 온 듯한 표정으로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김 영감의 손에 들린 찻잔은 기울어져 찬물이 흘러넘치는데도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김민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어깨를 굳혔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거실 중앙에 있는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지난 3년간 손님이 와도 단 한 번도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등받이에 가볍게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시중드는 며느리도 고개 숙인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쫓아내지 못해 안달이던 그들은 이제 얼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 분노보다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 시부모와 전 남편이 제 말 한마디에 얼어붙은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저는 문득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착하게 살고 조금만 참고 진심으로 대하면 어떤 가정이든 평화로울 것이라는 아주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이 결혼에 발을 들였던 그날을요.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사업으로 성공하셨지만 어릴 때부터 자식들에게 겸손하게 살고 돈으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혼식 전날 부모님은 제 명의로 이 저택을 사주시며 이것이 혼수이자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김민준을 너무나 믿었고 부모님께 그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아버지가 거실에 오랫동안 앉아 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말 괜찮겠니? 집 명의를 숨기는 건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네가 손해볼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하는 거지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 사이는 신뢰로 시작해야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내 인생이니 네가 선택해야지.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과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잊지 마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죠. 결혼 후 저는 김민준에게 우리가 집을 월세로 얻어 분가한 것처럼 하자고 말했습니다. 돈이라는 후광 없이 부잣집 딸이라는 꼬리표 없이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김민주는 제 손을 잡고 아주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사랑하기만 하면 어디든 우리 집이라고. 저는 그 말을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코끝이 시큰해질 뿐입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날, 그녀는 아들의 새 보금자리를 보고 감탄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소파, 커튼, 대리석 계단을 훑더니 이내 저에게로 향해 위아래를 쏘아보았습니다. 첫 식사 자리에서부터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복도 많아. 시작부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니. 너무 편하게만 자라서 시집살이가 뭔지는 알란가 모르겠네. 겉으로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투는 사람의 자존심을 정통으로 찌르는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치마를 입으면 야하다고 타박했고, 정장을 입고 출근하면 딱딱하고 차가워 보여 여자답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면 착한 척 내숭 떤다고 했고, 빠르게 대답하면 버릇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한 번은 출근 준비를 하는 저를 보며 김민준 앞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부엌에 들어가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으려나. 여자가 화장하고 회사 다니는 것만 알면 남편도 금방 질리는 법이야. 저는 직장에 다녔고 월급도 적지 않았으며 일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당연하다는 듯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손님 접대, 시아버지를 위한 과일과 차 준비, 시어머니의 외출복 준비까지. 하루는 온종일 회의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상태로 퇴근했는데 옷도 갈아입기 전에 최 여사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빨리 내려와서 저녁 차려라. 여자가 돈 몇 푼 번다고 집안일도 모르면 그건 쓸모없는 거야. 그녀는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마치 상냥하게 가르치는 듯 말했지만 듣는 사람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굴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김영감은 또 다른 방식으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 여사처럼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 번 입을 열면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머리에 모처럼 밝혔습니다. 그는 격식과 체면을 중시했고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진리인 양 몇 마디 툭툭 던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제가 자기 집안에 시집 온 것을 행운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배우고 직장이 좋아도 아내의 도리를 모르면 가정을 지킬 수 없다고도 했죠. 한 번은 식사 중에 저를 보며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돈이 있어도 자식이 없으면 결국 빈손이야. 남자를 붙잡는 건 결국 가정이다. 저는 조용히 앉아 밥그릇을 든 채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민주는 바로 옆에 앉아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지만 그저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며 나지막이 말할 뿐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부모님 다 늙으셔서 그래. 그냥 넘어가라는 식의 말이 제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김민주는 겉으로는 다정하고 제가 속상해할까봐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줄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막말을 할 때마다 그는 저를 방으로 데려가 몇 마디 위로하며 집안의 평화를 위해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거실 한복판에 서서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틀리셨어요 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 아버지 앞에서 제 편을 들어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늘 등 뒤에서 저를 달래는 데만 능숙했고 가족들 앞에서는 언제나 제가 상처를 삼켜야 했습니다. 그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 제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저는 마음대로 앉을 수도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도 심지어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거실은 시어머니의 공간이었고 식탁은 시아버지의 분위기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소유의 집에서 사는 저는 늘 구석으로 비켜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살핀 후에야 웃거나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올 때마다 최 여사는 저를 불러 차를 내오고 과자를 나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저를 소개할 때는 칭찬 반 경고 반의 말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착해서 시키는 건 뭐든 잘하죠.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사실은 제게 너는 그저 말 잘 듣고 시종 잘 들고 시댁 체면이나 세워주는 사람일 뿐이라는 위치를 상기시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참자고, 나는 아직 젊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 결혼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아질지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이 우유부단한 것만 빼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충분히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대하면 그도 변할 것이고 시부모님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존중받는 법입니다. 탐욕스럽고 악한 자들 앞에서 참으면 참을수록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권리라고 착각할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제 저택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집, 시댁, 민준이네 집으로 불렸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소유였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집의 진짜 주인인 저는 점점 더부살이하는 사람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결혼 생활이 흘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잃은 것은 단지 청춘의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제 자신에 대한 존중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시어머니의 경멸이 단순한 며느리 구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색깔과 냄새를 바꾸며 감추기 어려운 탐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까지 최 여사가 제 말 한마디, 옷차림 하나, 식사 한 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면 그 시기부터 그녀가 가장 많이 쳐다본 것은 제가 아니라 이 저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평범하게 들리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그녀는 무심한 척 툭 던졌습니다. 이 집 월세는 한 달에 얼마나 하니? 또 어떤 날은? 집주인은 자주 오니? 팔 생각은 없대?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집 구석구석을 뜯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을 아예 사버리면 대박일 텐데 예쁘고 방향도 좋고. 그녀는 그저 궁금하다는 듯 태연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눈빛은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월세 계약서는 아버지의 친한 친구분이 관리해 주셔서 저도 자세히는 모른다고요. 저는 시험 삼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최 여사의 태도는 확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눈엣가시 같은 며느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이 집에 달라붙기 위한 발판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김민준을 부추겨 집수리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격에 맞게 소파를 바꾸자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거실 바닥색이 촌스럽다며 교체하자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시댁의 방식에 맞게 제사 지내는 공간을 다시 꾸며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주방 찬장 교체, 붙박이장 추가 설치, 새 커튼, 샹들리에 교체까지. 그녀는 모든 것에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오래 살 거면 투자를 해야 한다. 남자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이 번듯해야 일할 맛이 난다. 손님이 드나드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둘 수는 없다. 등등.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모든 것이 편의를 위한 수리가 아니라 이 집을 그녀의 취향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거실은 그녀의 취향대로 꾸며져야 했고 제사 공간은 그녀가 정한 위치에 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김 영감과 함께 뒷벽 일부를 허물고 김민준의 여동생을 위한 작은 방을 만들자고 상의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시누이가 며칠 묵으러 때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집인데도 벽돌 한 장, 구석 한 뼘, 모든 공간이 마치 오래전부터 자기들 재산이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나뉘고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오, 저는 두통 때문에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부엌 근처에 다가갔을 때 안에서 최 여사가 김 영감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제 귀에 들리는 한 글자 한 글자는 낙인처럼 선명했습니다. 저 서연이란 애 아주 멍청해요. 계속 돈 쓰게 내버려둬요. 어차피 나중에 이 집은 다 민준이 차지가 될 텐데
김영감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흥하고 짧게 콧방귀를 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콧방귀 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놀람이 아니라 동의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엌문 밖에 선체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뒷마당으로 나와 차가운 돌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더 이상 서러움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발밑에 조용히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 만큼은 정신이 말짱했지만 그들이 언제 저를 밀어놓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 피우지도 티내지도 않았고 아직 이혼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구 구매 영수증, 수리비 이체 내역, 수리 전후의 집안 곳곳을 찍은 사진들. 저는 조용히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한 번은 최 여사가 너무 심한 말을 하기에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켰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결혼 생활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보다 훨씬 더 큰 계산의 냄새가 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김민주는 제가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우유부단했지만 최소한 등 뒤에서 저를 달래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부터 그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집에서 밥을 먹어도 건성이었으며 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의 어머니가 집안일에 너무 간섭한다고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그는 즉시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문제 좀 복잡하게 만들지 마. 어머니는 다 우리 좋으라고 그러시는 거야. 우리 좋으라고라는 말은 이제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제게 하는 어떤 것도 좋은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인가 저는 김민준이 침실 머리맡 서랍장에서 서류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면 그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 화면을 끄고는 보험 계약서나 예전 진료 기록을 보고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피하는 눈빛은 무심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동시에 최 여사는 아이 문제를 들먹이며 저를 더욱 심하게 닥달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검사를 받으러 가라, 한약을 지어 먹으라, 절에 가서 빌라고 강요했습니다. 한 번은 한약 봉지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마시고 애 낳을 생각이나 해. 결혼한 지 몇 년이 다 되도록 배가 밋밋한 여자는 알아서 남편 생각도 좀 해야지. 그녀가 말하는 알아서라는 단어는 언제나 제게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제 위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암시였습니다. 아팠습니다. 아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 누워 분노에 숨이 막히는 밤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이 갈수록 이 결혼이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돈과 소유권, 그리고 탐욕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최 여사를 보며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제가 내일 이곳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시험 삼아 물었지만 그녀가 그렇게 빨리 대답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비웃음을 터뜨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떠나려면 빈손으로 나가야지. 설마 이 집을 네가 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그 말에 식탁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민주는 어머니를 쳐다보았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감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앉아 손안에 밥그릇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최 여사의 머릿속에, 그리고 이 가족 모두의 머릿속에 이 저택은 오래전부터 당연히 자기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명의자인 저, 아내이자 며느리의 책임감으로 제 돈과 노력으로 이곳에서 살았던 저는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임시 거주자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여사에 떠나려면 빈손으로 나가야지 라는 말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서러움이나 실망 같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제가 빈손으로 집을 나가기만을 은밀히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듯한 오싹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건은 소란스럽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호텔이나 모텔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게, 하지만 바로 그 조용함 때문에 골수까지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샤워 중이었고 그의 태블릿 PC는 침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편의 개인 물품을 확인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마음속에 수많은 의심이 싹 텄음에도 저는 마지막 선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갑자기 태블릿 화면이 밝아지며 음성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유라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왜 제 손가락이 그렇게 빨리 화면을 터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난 몇 달간 제 마음속에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젊고 부드럽고 달콤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 심장에 차가운 칼날을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빠, 그냥 이혼해. 집 문제는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댔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단지 이혼이라는 두 글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만든 것은 그 말의 뒷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댔어. 이유라라는 여자는 우리 부부의 이혼 문제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집 문제에 대해 곧 자기 것이 될 집을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가 이 모든 일에 처음부터 개입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도 예감도 아닌 적나라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녹음 파일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귓속에 들어올 때마다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깜짝 놀라 화면을 끄고 태블릿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만약 그때 김민준이 나와서 제 얼굴을 똑바로 본다면 그는 제 눈 속에서 터져나오는 충격을 전부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첫 충격 이후 제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소리치며 따지거나 울며불며 난리를 친다면 제가 얻을 것은 몇 마디 변명과 책임 전가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조용히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김민준이 작업실 컴퓨터에 로그인해 두었던 그의 오래된 계정들을 확인했습니다. 검색 기록을 보고 최근 문서 폴더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변호사의 이름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파일을 열어보고 그것이 시댁과 아는 사이인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메모 파일에서 저는 짧고 단편적이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대한 음모를 그리게 하는 문장들을 발견했습니다. 이혼 후 거주권, 아내의 실거주지 이탈, 재산 분할 서류, 상대방에게 자녀가 없을 시 불리한 점,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김민준이 우리의 집 문제를 상담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혼 후 불리한 쪽이 제가 되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전에 저를 불편하게 했지만 그냥 넘어갔던 수많은 일들이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명확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달 전 최 여사가 계속해서 서류를 제 앞에 셔틀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어떨 때는 전기세와 수도세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서명해달라고 했고 어떨 때는 시설 유지 보수 서류라고 했으며 또 어떨 때는 동사무소에서 임시거주지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늘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집안일을 처리하는 어른처럼 행동했고, 심지어 며느리가 서류 작업 하나 가지고 시어미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라며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읽는 습관이 있었기에 매번 한 줄 한 줄 다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몇 번인가 서류에 이상한 항목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 주택 실사용자 확인, 대표 연락 담당자, 운영 책임자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불길함을 느끼고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그때는 그저 약간 의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한 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결혼에서 나가기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조용히 자발적으로 깔끔하게 이 저택을 떠나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당당하게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혐오감은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다음날 저녁 김민준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본 뒤 말했습니다. 이유라 씨, 누구예요? 김민준은 딱 한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헛짚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익숙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또 내 물건 뒤졌어?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집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는 그의 안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놀란 척도 다정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쇠를 테이블에 던지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랑 못 살겠으면 그냥 놔.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어머니 치마폭 뒤에 숨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전처가 나갈 길과 새로운 여자가 들어올 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의 결혼 생활 만에 처음으로 저는 김민준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더 이상 연민도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름 끼치는 냉기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이 틀 때까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이 집의 소유권 증서, 수리비 영수증, 이전에 저장해 두었던 녹음 파일들, 그리고 아까 그 음성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마지막 평화로운 공간이라고 믿었던 2층 침실에 앉아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게 변해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눕던 침대, 제가 정리하던 옷장, 창문 커튼 너머로 비치는 정원의 노란 불빛까지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짜여진 전쟁터 같았고 저만이 마지막으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일시가 다 되어갈 무렵 저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재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수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단호하고 간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티내지 마. 그들이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게 둬. 하지만 지금부터 명심해. 펜 하나도 함부로 잡지 말고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마.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이상 썩어 문드러진 결혼에 매달리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조용히, 더 부드럽게, 더 말을 아끼며 마치 모든 것이 식어가는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행동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 뒤에서 제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와의 통화 이후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저녁을 짓고 시어머니의 말에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을 지키려는 아내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전쟁터를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저는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저택의 소유권 원본 서류, 수리비 영수증, 이체 내역, 결혼 생활 동안의 크고 작은 지출 내역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분류했습니다. 새벽이 3시까지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눈은 따가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되돌아볼수록 이 결혼에서 제가 잃은 것이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돈과 노력, 인내심,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에게 이유라에 대해 더 이상 묻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그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늘 그랬듯 잠시 화를 내다가 삼키고 아파하다가 견뎌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초조한 듯 방문 앞에 서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생각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계속할지, 끝낼지, 이번에는 내가 결정해. 아마 그때부터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겠지만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저였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러 가던 날 손은 차갑게 식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정을 잃는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날 놓으려던 것은 이미 오래전에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계산과 경멸로 가득 찬 여러 사람이 뒤엉켜 사는 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뚤어진 질서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을 때 김민주는 정말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서류를 들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와 최 여사를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기껏해야 한바탕 울고불고 협박 몇 마디 하다가 결국 썩어빠진 결혼에 마지막 구명조끼처럼 매달리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저일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최 여사는 제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녀는 제 방에 노크도 없이 쳐들어와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목이 쉴 때까지 욕을 퍼부었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은 주제에 감히 먼저 이혼 소송을 해? 그렇게 하면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저는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쓰레기랑 남자 쟁탈전 벌일 생각 없어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고 눈을 희번덕거리는 모습이 평생 순종하던 며느리가 그렇게 받아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적어도 그들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친척들에게 제가 이기적이고 돈을 밝히고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재산을 뜯어내려고 일부러 이를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여자는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며 남편을 지키는 여자가 현명한 것이지 이혼하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고 멀리서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해명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지수와 함께 마지막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재산증명서, 제 계좌에서 나간 집수리비, 증빙자료, 최 여사가 저를 속여 서명하게 하려 했던 이상한 서류들의 사진, 그리고 그 변호사와 관련된 메모들까지 모든 것이 서류 봉투에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 동안 그들에게 찢겼던 제 삶의 조각들을 스스로 꿰매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 가는 날, 김민주는 갑자기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두루뭉술하게 대답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늘 점잖은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고 부부가 아니게 되더라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식의 그럴듯한 말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가 아주 대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혼 후에 제가 스스로 짐을 싸서 저택을 나갈 것이고
그 집은 당연히 시댁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밝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법정에서 모든 패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결혼 관계를 끝내는 것에만 동의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적절한 때를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차가운 법정에서 말하는 것보다 그들이 저를 억압하고 길거리로 내쫓을 계획을 세웠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 대고 말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요. 법원에서 나온 뒤 저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저택으로 직행했습니다. 방에 올라가 서랍을 열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원본 서류, 어머니가 남겨주신 보석, USB, 그리고 몇 장의 사본, 모든 것을 챙긴 뒤 저는 붉은색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거실로 내려와 티테이블 위에 반드시 놓아라. 저는 최 여사가 저를 조용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더 짓밟아야 직성이 풀릴 것이고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패배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지막 발길질이 그녀를 가장 크게 넘어뜨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오자 세 사람이 이미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허리에 손을 얹고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김 영감은 티테이블 옆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구석에 선 채 회피하면서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저를 보며 익숙한 그 CD신 목소리로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왜 아직 짐 안 싸고 꾸물거리고 있어? 저는 마지막 계단을 내려와 캐리어를 소파 옆에 두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붉은 봉투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코웃음을 치고 말했습니다. 이제 곧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 여사는 테이블 위에 붉은 봉투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제가 이혼 후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고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비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서 종이 쪼가리나 들고 와서 쇼를 하고 있어. 이혼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네? 그딴 걸로 누굴 겁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열어 얇은 비닐에 쌓인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반드시 내려놓았습니다. 제 모든 동작은 느리고 침착했으며 불필요한 움직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온함이 거실의 공기를 한층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본 것은 김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저를 훈계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서류를 흐긋본 순간 안색이 확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있던 것만 하고 냉정한 표정이 마치 누가 손으로 닦아낸 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몸을 앞으로 숙여 서류를 집어들고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최 여사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그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읽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등기부등본 중앙에 선명하게 밝힌 소유자 박서연이라는 이름, 저택, 대지, 모든 글자와 도장이 단 하나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바로 저라는 것을요. 최 여사는 김민준에게 획 돌아섰습니다. 눈을 부라리며 분노와 공포에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너 거기 벙어리처럼 서 있을 거야? 쟤 거짓말하는 거지? 말해. 어서 말하라고. 김민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단 밑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목울대가 돌이라도 삼킨 듯 계속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모습에 저는 헛웃음이 나면서도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를 인생에서 몰아낼 계획까지 세웠던 남자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고개조차 들지 못하다니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크지 않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아니면 제가 캐리어 끌고 나간 뒤에 온 가족이 제 집에 눌러앉아 살 계획이었어요? 그 질문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갓 아팠다 일어난 사람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네, 이 집, 제 명이 아닌 거 알고 있었어요. 최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즉시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달려들어 거실 한복판에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건조하고 날카로운 소리에 김영감조차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눈이 벌개진 채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알고 있었으면서 온 집안 이렇게 망신당하게 만들어? 인연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놀도록 입 꾹 다물고 있었다는 거야?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민주는 뺨을 감싸쥔 채 감히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김영감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누구 하나 죽여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등을 등받이에 기댄 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각자의 진짜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이 집에서 늘 조용히 참고 눈치 보며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그 혼란 속에 끼어들 필요도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여사가 헐떡이고 김영감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김민준이 거의 주저앉을 지경이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여러분은 제 집에서 살면서 제 집에서 저를 욕하고 제 집에서 저를 쫓아낼 계획을 세웠죠. 이제 말씀해보세요. 누가 짐을 싸서 나가야 할 사람인지. 그 마른 것이 한가운데 망치처럼 떨어졌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김민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직 김영감만이 가장 빨리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같은 부류의 남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거만하고 위기에 처하면 즉시 몸을 낮출 줄 알았으니까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쓰레기 보듯 하던 그가 이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자, 일단 앉아서 차분히 얘기하자. 그래도 한때는 한 가족이었지 않니.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바뀐 목소리, 표정, 심지어 호칭까지 분노보다 혐오감이 치밀었습니다. 한 가족이요? 참 뻔뻔하시네요. 아까는 저를 개쫓듯 내쫓으시더니 이제 집이 제 거라는 걸 아니까 한 가족이라고요? 참 빠르시네요. 김영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 여사는 뼈가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고 김민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여 바닥으로 파고들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새 얼굴을 보며 지난 3년간의 인내가 마침내 값진 순간으로 돌아왔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들을 이겨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제가 구석에 몰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붉은 봉투를 다시 열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움직임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들이 저택의 명의자를 알게 된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아니,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손가락 끝으로 서류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 번 두드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 앞에 있는 세 사람은 마치 시한폭탄을 보듯 그 서류 뭉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집에 얹혀 살면서 무례하게 군 것뿐이라면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말을 마친 뒤 저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률 서류 같은 것이 아니라 그저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최 여사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녀가 집어들기도 전에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그냥 이혼해. 어머님이 나더러 침실부터 먼저 봐두라고 하셨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최 여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너무 빨라서 감출 수도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수축되고 입술이 몇 번 달싹거렸지만 말이 되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민주는 마치 뺨을 한 대 더 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씩 물었습니다. 제가 아직 법적인 아내로 있을 때 어머님은 아드님의 내연녀를 데리고 와서 제 침실을 구경시키셨네요. 즐거우셨어요? 그 질문에 거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김영감마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조차도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드러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최 여사는 잠시 충격에 빠졌다가 즉시 정신을 차리고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억측하는 거야. 그냥 놀러 온 것뿐이라고. 이 집에 손님이 드나드는 게 뭐 대수라고 네가 뭔가를 찍어서 엮는 거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에서 컬러로 인쇄된 사진 2장을 더 꺼냈습니다. 저택 정문 CCTV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은 최 여사가 직접 이유라에게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었고, 다른 한 장은 최 여사가 앞장서고 이유라가 뒤따라 1층 로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손가락은 계단 위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2장의 사진을 그들 앞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놀러 온 사람이 2번이나 오고 어머님이 직접 방마다 데리고 다니며 새집 소개하듯 구경시켜주나요? 이번에는 최 여사뿐만 아니라 김민중까지 경악했습니다. 그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더러 집에 카메라를 달래?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 집에 제가 카메라를 다는데 당신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그 말에 김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범인이 증거를 어디서 구했냐고 묻기 시작했다면 그건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김영감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자자, 이건 오해일 수 있다. 메시지 1~2개에 사진 1~2장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지. 네가 너무 화가 나서.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서연이란 년만 나가면 속이 시원하겠다. 유라 같은 애가 들어와야 이 집에 어울리지.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여사 자신도 바닥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극구 부인하던 그녀는 이제 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김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최 여사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아들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일 처리를 깔끔하게 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신중하게 하라고 했지. 이제 전현이 저렇게 많은 걸 쥐고 있는데 멍청하게 서 있기만 할 거야? 김민주는 어머니가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떠넘기자 정말로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가 지난 몇 년간 뒤집어 쓰고 있던 우유부단한 가면 아래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모든 걸 부추긴 건 어머니잖아요. 늘 집을 지켜야 한다. 체면을 세워야 한다. 저 여자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 어머니였어요. 이제 일이 터지니까 전부 제 탓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최 여사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라고? 너도 전현을 버리고 그 계집애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 김민주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매일같이 말씀하신 건 어머니였잖아요. 거기까지 듣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모자는 제 눈앞에서 서로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한쪽은 탐욕스럽고 다른 한쪽은 비겁했지만 위기가 닥치자 서로를 방패막이로 삼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잠시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제가 손쓸 필요도 없이 알아서들 속내를 다 드러내시니.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제야 김영감은 완전히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는 다시 똑바로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저는 그를 향해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제 집에서 나가세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끝까지 들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말을 마친 뒤 저는 서류 뭉치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메시지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선명하게 인쇄된 사본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수신인, 발신인,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고 첫 장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로 쳐다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내연녀를 집에 끌어들인 건 절반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나머지 절반이 진짜 더럽죠. 세 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 얻어칩니다. 김민주는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여사는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고 김영감은 첫 줄에 적힌 변호사의 이름을 보자마자 안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티테이블에 내려놓고 등받이에 가볍게 몸을 기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더 이상 아들의 불륜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제 집을 강탈하려는 훨씬 더 추악한 음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서류 뭉치를 들고 마치 오래된 빚을 확인하듯 천천히 한 장씩 넘겼습니다. 거실에 누구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고래고래 소리치던 최 여사조차 이제는 죽은 듯이 서서 제 손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김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운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가 빈손으로 쫓겨나게 하려고 아예 연극 한 편을 꾸미려고 했더군요. 말을 마친 뒤 저는 첫 번째 인쇄물을 꺼냈습니다. 김민준과 변호사 사이의 오간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이혼 후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다면 실거주지 자진 이탈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주택인도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동네 주민들이나 이웃들에게 제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스스로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손을 뒤로 뺐습니다. 눈은 그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참 꼼꼼하게도 물어봤네요. 저를 내쫓는 방법부터 제가 다시 돌아올 길을 막는 방법까지 결혼 준비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했네요. 저는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저조차도 다시 읽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아주 간결하고 냉정하게 썼습니다.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 그녀가 지쳐서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가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일단 집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을 처리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저는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 최 여사를 쳐다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난 몇 달간의 욕설과 구박이 다 각본이었던 거군요? 최 여사는 즉시 당황하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지. 법이 어쩌고 하는 건 하나도 몰라. 하지만 바로 그 말이 그녀의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의도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변명해야 할까요?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잠시 쳐다본 뒤 김영감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내부 확인서 초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이 저택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으며 생활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했고 집 관리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앞으로 밀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내쫓으려고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집에서 살았던 시간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김 영감은 서류를 집어들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정말로 떨렸습니다. 늘 위험 있고 침착한 척하던 그 남자가 마침내 공포에 질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김민준에게 돌아서며 분노에 찬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이런 더러운 짓에 감히 손을 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벼운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쌍욕이었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집뿐만 아니라 체면까지 잃게 될 것을 알기에 내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김민주는 굳어버린 채 관자놀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알아보려고 한 것뿐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변명은 비겁하면서도 우스웠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잊었나 본데 이 집은 내 거고 수리비도 대부분 내 통장에서 나갔어. 거짓말을 하려면 증빙 서류라도 확인하고 했어야지. 그 말은 그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부엌과 침실에서 순종만 하던 아내가 어느 날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자기의 모든 계획을 양파 껍질 벗기듯 벗겨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불륜, 내연녀를 집에 들이기, 빈손으로 저를 내쫓을 계획 세우기, 거주권 박탈 음모까지. 제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여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가 갑자기 소름 끼치도록 빠르게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전까지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때만 사용하던 부드러운 목소리로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어미는 그저 우리 민준이가 걱대서 그랬단다. 이 집이 너무 좋아서 남이 뺏어갈까봐 그랬지. 내가 늙어서 생각이 짧았지 널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 저는 그녀가 연기를 끝내기도 전에 말을 잘랐습니다. 집주인은 저예요. 여기서 남은 당신들이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 여사의 얼굴은 굳어버렸고 김 영감은 기운이 다 빠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세 사람을 보며 그들의 가장 추악한 본질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저를 이 결혼에서 제외시키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에서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저를 더부살이하는 사람으로 만든 뒤 쓸모없는 물건처럼 내쫓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등바디에 가볍게 몸을 기댔습니다. 두 손을 팔걸이에 올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왜 법정에서 이 서류들을 전부 제출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끼어들 힘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최 여사, 김 영감, 그리고 김민준을 차례로 쳐다보며 천천히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 저택에서, 제 집에서 스스로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이 순간을요. 나중에 누군가 왜 제가 전시댁 식구들을 집에서 쫓아냈냐고 묻는다면 저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밤을 기억하기만 하면 충분하니까. 말을 마친 뒤 저는 서류 뭉치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첫 번째 반격은 충분히 강력했지만 저는 그들 같은 사람들이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 숨 막히는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침묵은 너무나 무거워서 만약 유리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다 해도 그 깨지는 소리가 제 눈앞에서 떨어지는 그들의 가면 소리보다 더 시끄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 여사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함께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갈 다른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말없이 휴대폰을 들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황급한 발걸음에서 저는 그녀가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맞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그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망부석처럼 서서 얼굴에 핏기 하나 없었고 김영감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역시 누군가를 더 끌어들이면 이 비참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지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약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유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가볍게 웨이브를 넣었으며 입술은 새빨갛게 칠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 모습은 문제가 생겨 불려온 사람이라기보다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그녀의 얼굴도 굳어버렸습니다. 최 여사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말해봐. 너랑 우리 민준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인연이 집이랑 돈 때문에 남편을 쥐고 흔들었다고. 어서 말해. 인연이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 저는 시어머니가 아들의 내연녀를 집으로 끌어들여 전 며느리 앞에서 불륜을 정당화하려는 그 광경을 보며 혐오감과 허수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지경까지 와서도 그녀는 감상적인 연극 한 편이면 발밑에 진흙탕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유라는 처음에는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흐긋 보고는 최 여사에게로 돌아서서 나지막하지만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랑 민준 씨가 이렇게 된 것도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연기하지 못하도록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제 집 침실부터 미리 보러 왔죠? 질문은 짧았지만 그녀의 가식적인 달콤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유라는 몇 초간 굳어있다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눈빛이 흔들리며 김민준과 최 여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치 구원의 손길을 찾는 것처럼요. 바로 그때 당황한 최 여사가 그녀를 감싸주려다 실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야 이 집은 어차피 조만간.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짧은 말만으로도 그녀의 추악한 속내가 거실 한복판에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김영감이 쉬어버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입 다물어. 그 외침은 저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마지막 남은 위선의 막까지 스스로 찢어버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류 뭉치를 다시 열어 미리 인쇄해둔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을 이유라 쪽으로 밀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제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날카로웠습니다. 최근 3개월간 김민준 씨가 당신에게 이체한 내역이에요. 새집 계약금, 드레스룸 가구, 안방 커튼, 익숙하지 않아요? 이유라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 당당했던 모습은 우스울 정도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했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김민주는 한 걸음 다가서며 나지막이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그만해. 저는 그에게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리고 다시 이유라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신, 내 남편 돈 받아서 내 집에 들일까고 계약한 거네요. 스스로가 싸구려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 말은 그녀의 자존심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이유라는 가방끈을 꽉 쥐었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획 돌아서서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나한테는 다 끝난 일이라고 했잖아. 그 여자 확실히 나갔다고. 어머님도 동의하셨다고 했잖아. 이게 다 뭐야?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너 말 조심해. 누가 너한테 뭘 동의했다는 거야? 하지만 이제 이유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녀는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그만하세요. 저더러 며칠만 기다리면 정식으로 들어와 살게 될 거라고 하신 분이 어머니잖아요. 직접 방마다 구경시켜주면서 뭘 고치고 뭘 바꿔야 할지 알려주신 것도 어머니고요. 이제 와서 시침이 떼시는 거예요? 거실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김민주는 황급히 이유라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그녀는 분위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결혼하면 이 집 지분 일부를 내 명의로 해준다고까지 약속했잖아. 이번에는 최 여사뿐만 아니라 김 영감까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기울여 김민준을 쳐다보며 아주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그 한마디가 오히려 그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소유도 아닌데 뭘 가지고 약속한 거죠? 김민주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도, 자격도, 정직함도, 심지어 남자로서의 마지막 염치까지도요. 곧바로 최 여사와 이유라는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부려우라고 욕했고 다른 한쪽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영감은 분노에 가슴을 부여잡고 의자에 주저앉았고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김민주는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잃고 불빛 아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한 번의 충격만 더 가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연극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다시는 수습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제 눈앞에 펼쳐진 혼란스러운 광경은 예전에는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남편의 내연녀가 서로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붓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분노와 굴욕감에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였습니다. 그 모든 거짓말의 중심에 있던 김민주는 이제 썩은 나무 토막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누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혼란 속에서 제 마음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치밀지도 목이 메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방금 드러난 모든 진실들 덕분에 제가 더 이상 양보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고는 고개를 들어 얼음장처럼 차갑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시간? 정확히 2시간들이죠? 개인 물품 챙겨서 나가세요. 그 시간이 지나면 경비업체와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거실은 다시 한번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귀를 의심하는 듯 하더니 즉시 가슴을 치며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전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을 길거리로 내쫓는다. 얘야, 너 천벌 받을 짓 하는 거야. 사람을 죽일 셈이냐?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약해지지도 난처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자신의 마지막 역할을 연기하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 영감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내의 팔을 잡았지만 힘이 붙이는 듯 했습니다. 김민주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핏기 없는 얼굴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자신이 쫓겨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직 소화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라는 문가에 서서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자신이 정식 손님이 아니라 그저 잘못된 자리에 끌려온 소모품이었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지만 제가 서류 뭉치를 덮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예전에 백업해두었던 오래된 태블릿 PC에서 방금 복구한 새로운 녹음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메시지는 단 몇 글자였습니다. 이거 당장 들어봐.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김민준과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스스로 집을 나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더럽고 악랄하고 비겁한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만약 제가 빨리 이혼해주지 않거나 이혼 후에도 집에 계속 머무르려 한다면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쉽게 흥분하며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야 저를 저택 사용권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듣는 순간 마치 심장에 얼음물을 한 바가지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중간에 끄고 고개를 들어 김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혐오감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사무치는 혐오감.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집만 뺏으려던 게 아니었네.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내쫓으려고 했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영감마저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충격이 스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조차도 자기 아들이 거기까지 갔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최 여사는 말을 잃고 김민준을 낯선 사람 보듯 쳐다봤고 김민준은 즉시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일부만 듣고 오해하는 거야. 난 그냥...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의 해당 부분을 다시 재생했고 거실은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자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람 순하긴 한데 오래 몰아붙이면 미칠지도 몰라요. 그때가 우리가 처리하기 더 쉬울 때죠. 저는 다른 세 사람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지난 3년간 제 옆에 누웠던 남자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진짜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라는 그 말을 듣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김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더 이상 질투나 경쟁심이 없었습니다.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서야 그녀는 자신이 나약한 남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고 악랄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어떤 여자든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과 엮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대치 상황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씩 김민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공포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관자놀이에 맺힌 땀방울까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간 당신 아내로 살면서 오늘에서야 당신을 제대로 보내. 당신은 내가 증오할 가치도 없어. 그냥 가면이 벗겨질 뿐이야. 말을 마친 뒤 저는 온 가족을 향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변호사에게 모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겁니다. 단순한 이혼이나 거주권 문제가 아니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주거 침탈 음모까지 전부요. 더럽게 노는 걸 좋아하시니 법이 당신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 순간부터 2시간의 카운트다운은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가방을 들고 위아래로 오갔고 김영감은 비틀거리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김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고 마침내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라는 문가에 서서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지금 누구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자기 자신부터 구해야 할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30억짜리 저택거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집안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혼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그들 중 누구도 더 이상 어떤 비밀도 지킬 수 없을 테니까요. 그 녹음 파일이 울려 퍼진 순간부터 거실은 공기가 다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저는 이유라의 얼굴에 나타난 변화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곧 안주인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과 탐색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내쫓으려 했던 계획을 자기 귀로 직접 듣고 나자 그녀의 입술에 칠해진 립스틱 색마저 바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문가에 선 채로 얼어붙어 가방끈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김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배신당한 연인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나약한 남자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끝까지 계산하는 인간 옆에 서 있었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가볍지만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이 집 안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당신은 그저 그들이 저를 더 빨리 내쫓기 위해 사용한 장기말이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던 마지막 가리개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유라는 김민준에게 획 돌아서서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그 여자가 서류에 도장 찍고 짐 싸서 나갔다고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났다고 했잖아? 나까지 속인 거야? 김민준은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그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바로 그 말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를 더 명확하게 고발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라면 최소한 해명이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밀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여자의 입부터 막으려 했습니다. 이유라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점잖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본능적인 반발심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 앞뒤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전부 알고 싶다고요? 그럼 들어봐요. 나도 그 인간한테 약속받은 게 있으니까. 최 여사와 김영감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김민주는 핏기 없는 얼굴로 테이블 너머로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은 그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이유라는 숨을 헐떡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녹음 폴더 열어봐요. 메시지도 다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대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채팅 내용과 통화 녹음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한 녹음 파일에서 김민주는 마치 사업 계획을 논의하듯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택을 떠나기만 하면 최 여사가 친척들에게 우리 부부가 원만하게 헤어졌다고 말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유라는 당분간 집에 들어와 살다가 나중에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결혼은 천천히 진행하자고요. 거기까지 듣자. 저는 더 이상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의 모든 계산은 깔끔함이라는 두 글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깔끔하게 내보내고 내연녀를 깔끔하게 드리고 집을 깔끔하게 지키는 것. 단지 그의 인격만은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유라에게 진짜 충격을 안겨준 것은 뒷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녹음 파일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명의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기껏해야 같이 살게 해주는 거지 이 집은 시댁을 위해 내가 지켜야 해. 저는 듣고 있던 제가 다 굴욕감을 느낄 정도였는데 이유라는 마치 얼굴을 정통으로 얻어맞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유리조각이 서로 긁히는 것처럼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당신 정말 싸구려 인간이구나. 아내한테는 정신병자 누명을 씌우려 하고 나한테는 길거리에서 사탕 나눠주듯 빈 약속이나 하고 최 여사는 그 꼴을 보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녀는 이유라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할 소리야? 남의 가정 파탄낸 불효 주제에. 예전 같았으면 이유라도 이미지를 위해 참았겠지만 이판사판이 되자 그녀도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받아쳤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무고한 척하지 마세요. 저더러 집 보러 오라고 부르신 분이 어머니잖아요.
며칠만 기다리면 정식으로 들어와 살게 될 거라고 하신 분도 어머니고요. 이제 와서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거실은 정말로 폭발했습니다. 한쪽은 제 전 시어머니, 다른 한쪽은 전 남편의 내연녀. 한때 저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두 여자가 이제 제 집 한가운데 서서 서로의 치부를 남김없이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녀를 뻔뻔하다고 욕했고 이유라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제가 이 집에 발을 들일 수 있었을까요? 라고 비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오가는 모든 말은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점잖은 가정이라는 가면을 찢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영감은 분노에 온몸을 떨며 몇 번이나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김민주는 어머니를 말리다가 내연녀를 말리다가 끼어들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불타는 집더미 한가운데 서서 맨손으로 불을 끄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끌수록 더 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해명하거나 스스로를 변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원밖에 서서 모든 진실이 그들의 입에서 스스로 터져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묻지도 강요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내려다보고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건 제가 봤죠. 그 말을 듣자 김민주는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는 허공만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이제부터 당신들이 방금 한 모든 말은 스스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야. 말을 마친 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울의 추는 완전히 기울었고 더 이상 제가 한 가족과 맞서는 구도가 아니라 그들이 살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저는 이유라의 휴대폰을 꽉 쥔 채 눈앞에서 공포로 일그러지는 얼굴들을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상황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과 증거로 빛 아래 끌려 나와야만 비로소 피해자 연기를 멈추는 법이니까요. 저는 제 휴대폰을 열어 거실 한복판에서 지수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도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해 모두가 듣고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모든 일은 더 이상 문 닫고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화면이 켜지자마자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노트북을 켠 채였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광경을 보고는 그녀는 가볍게 미간을 찌푸리더니 짧게 물었습니다. 전부 모였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다 모였어. 불법 점유자, 강제 퇴거 절차 준비해주고 방금 발생한 모든 데이터도 백업해줘. 강제 퇴거라는 네 글자가 나오자마자 최 여사는 마치 허리가 부러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김영감의 안색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집안 싸움 정도로 생각하고 우기거나 욕을 하거나 발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 순간 그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더 이상 며느리를 혼내는 문제가 아니라 증거와 법, 그리고 자신들이 꾸민 계략에 의해 세상 밖으로 끌려나가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김영감은 애써 꼿꼿이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한때 가장으로서 명령하던 마지막 권위를 쥐어짜내 말했습니다. 너무 정없게 구는구나. 그래도 한때는 이 집 며느리였는데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되물었을 뿐입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집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그때는 정을 생각하셨나요? 그 질문은 보이지 않는 따귀처럼 그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김영감은 굳어버린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너머의 지수는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기색 없이 그저 말했습니다. 서연아, 카메라 한 바퀴 돌려줘. 저는 휴대폰을 들고 천천히 넋나간 채 앉아있는 최 여사, 그 자리에 얼어붙은 김민준, 문가에 웅크린 이유라, 그리고 김영감의 얼굴을 차례로 비쳤습니다. 그들의 수치심을 극대화하듯 제 느린 카메라 움직임은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가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주거 침탈 음모,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합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하나씩 튀어나올 때마다 최 여사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진짜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며 도덕을 찾는 비명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울음이었습니다. 김민주는 그 말을 듣자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그의 손이 제게 닿기도 전에 김영감이 아들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앉아! 온 집안이 다 같이 죽고 싶은 게냐. 그 외침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김민주는 정말로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아들을 내팽개치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이 집의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휴대폰에 있는 녹음 파일이랑 데이터 전부 내 이메일로 보내줘. 전부 동기화해.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세 사람을 향해 아주 분명하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협박 안 해요. 오늘 밤 서류 추가 제출합니다. 그 말을 듣자 이유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더러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잘라내고 스스로를 구하기로 결심한 사람처럼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거실을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침묵 속으로 몰아넣는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 변호사가 저한테 집이나 재산을 약속한 메시지는 전부 지우라고 했어요. 남겨두면 점유 의도가 드러난다고요. 저는 즉시 되물었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있어요? 이유라는 몇 초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배신감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뒤통수 치는 건 싫어서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저조차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너무나 강력한 추가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싸우는 사람들 사이의 말다툼이 아니라 그들이 사전에 계획하고 방법을 논의하고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였으니까요. 최 여사는 변호사의 이름을 듣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영감이 티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며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당신이 맨날 일을 버려놓고 이제 변호사까지 끌어들여 놓고도 발뺌할 셈이야. 이번에는 최 여사가 정말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수를 알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보고 지수와의 통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은 꺼졌지만 방금 일어난 일들의 여운은 여전히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20분 남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지수와의 통화가 끝난 순간부터 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발뺌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했다면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데이터는 백업되었으며 이제 뱉는 모든 말은 스스로에게 날아오는 칼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분수를 알아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팽팽한 침묵 속에서 그들의 집안 갈등은 가장 격렬하게 폭발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김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집안 어른의 위엄을 지키려
애썼지만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김민준에게 획 돌아서서 아들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 말아먹을 놈, 사내 자식이란 놈이 쓰레기처럼 살고 두 마음 품고 거기다 멍청하기까지 해. 너처럼 비겁하고 무식한 놈은 난생 처음 본다. 의자에 주저앉아 있던 김민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마 그날 저녁 내내 그는 저에게, 어머니에게, 내연녀에게,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까지 사방에서 몰아붙여줬을 겁니다.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던 우유부단한 침묵의 가면이 마침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눈이 충혈된 채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야말로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집 지켜야 한다. 체면 세워야 한다. 아들 낳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해야 한다고 매일같이 저를 압박한 건 아버지 어머니 아니셨어요? 이제 일이 터지니까 아버지는 깨끗한 척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격식 있는 가정이라는 가면을 정통으로 후려쳤습니다. 김 영감은 눈을 부라리며 아들을 때리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민준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 집에는 사실상 아무런 규율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직 강요된 체면과 가풍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강요된 것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최 여사는 남편이 달려들고 아들이 반항하자 즉시 끼어들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아이를 감싸듯 김민준을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얘를 왜 때려요? 얘 혼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전현이 고집 부리지 않고 집이랑 돈에 욕심만 안 냈어도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거라고요. 마지막 말이 튀어나온 순간 그녀 자신도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세 사람을 보며 그들의 본질이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한편이었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자 서로를 진흙탕 속에 밀어넣고 자기만 빠져나가려 발버둥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시댁이라는 집단이 제 눈앞에서 스스로 한꺼풀씩 벗겨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굳이 파헤치지 않아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스스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예전 같았으면 저조차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고래고래 소리치던 최 여사가 갑자기 기운이 다 빠진 사람처럼 김민준을 놓고 비틀거리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채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는 제 앞에 다가와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쏟아내며 메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집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지는 말아줘.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그 순간 저조차도 멈칫했습니다. 이것을 한가운데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제 얼굴에 대고 꺼져 라고 소리치던 여자. 저를 쓸모없고 애도 못 낳는 시댁에 빌부터 사는 여자라고 말하던 그 여자가 지금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남게 해달라고 울며 빌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시고 우스꽝스러웠으며 제 심장을 한 겹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뉘우침이 아니라 단지 거처와 체면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녀의 손에서 옷자락을 부드럽게 빼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닥에 떨어지듯 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내쫓으셨을 때 제가 돌아갈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셨나요? 최 여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뿐이에요. 집주인은 남고 얹혀 살던 사람은 나가는 거죠. 그 말은 그녀의 마지막 애원에 희망마저 끊어버리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지고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김민주는 정말로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제게 달려들며 충혈된 눈으로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날 죽일 셈이야? 이번에는 저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그와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제 등 뒤에는 계단이 있었고 제 앞에는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의 탐욕, 당신의 비겁함,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입이지. 나는 그냥 더 이상 같이 뛰어내리지 않을 뿐이야. 그는 멈칫했습니다. 아마 그때서야 제가 정말로 돌아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뒤에 서 있던 김영감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가 단지 집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이 일이 계속된다면 자신의 명성과 사업, 그리고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인간관계까지 끌어들여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아들을 쳐다보며 피곤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 싸,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겨. 모든 걸 다 잃기 전에. 그 말은 마치 종지부를 찍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저로부터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이 집에 가장 노릇을 하던 바로 그 남자로부터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했고 더 이상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이 쉴 때까지 울었고 김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머리맡 서랍장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이 제가 여전히 이 방에 갇혀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해 일부러 그곳에 두었던 열쇠였습니다. 저는 손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열쇠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집은 마침내 진짜 주인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계단 중간에 서서 안방 열쇠를 손에 꽉 쥔 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최 여사의 흐느낌, 김영감의 무거운 숨소리, 그리고 김민준의 끊어질 듯한 침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집이 이전에는 늘 북적거렸는데 그 순간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움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가면이 한꺼번에 떨어진 장소의 침묵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제가 그들에게 준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1분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티테이블로 다가가 휴대폰을 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18호 소유주입니다. 현재 집에 거주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퇴거를 거부하고 있으니 지원 부탁드립니다. 말을 마친 뒤 저는 관할 경찰서에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 행동에 김영감의 안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 김민준을 구석으로 끌고 가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구경하는 꼴 보고 싶어? 그 말은 그가 분수를 알아서가 아니라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서 한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이를 악물었고 턱 근육이 경련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척하던 그의 걸음걸이가 오늘은 굴욕감에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아내를 내쫓기 위해 온갖 수를 쓰던 남자가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짐을 싸러 올라가는 꼴이라니요. 최 여사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기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우리 민준이 집이야. 저 악독한 년.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짐을 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다녔습니다. 계단에 서서 김민준이 옷장에 옷을 쑤셔넣는 것을 최 여사가 화장품과 영양제, 그리고 비싼 것이라고 자랑하던 실크 스카프를 챙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하인처럼 부리고 구석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방들에서 그들이 짐을 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감정은 값싼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늦었지만 마침내 찾아온 정의와도 같았습니다.
김민준이 큰 캐리어를 끌고 제가 서 있는 곳을 지나갈 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증오, 굴욕, 후회, 그리고 패배를 인정한 자의 마지막 애원이 뒤섞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모든 걸 잃는 꼴을 봐야겠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낮은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가 듣고 보고 밝혀낸 모든 것들 이후에 그 질문은 비겁하고 애처롭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잃게 만든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의 탐욕, 당신의 비겁함,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입이야. 그의 손이 캐리어 손잡이를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배신의 대가를 깨닫는 법입니다.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 문제지만요. 그들이 허둥지둥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비원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당에 서서 소란을 피우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확인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집안의 광경은 더욱 치욕스러워졌습니다. 늘 격식을 차리고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던 가족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초라하게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최 여사는 문가에 이르러서도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획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가리키며 이를 갈며 쏘아붙였습니다. 두고 봐. 너는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거야. 남편도 자식도 없이 이 큰 집 지켜서 뭐 할 건데? 3년 전에 박서연이었다면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가 노란 불빛 아래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쳐다보며 아주 조용히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한마디를 돌려주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집에서 혼자 있네요. 어머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밖으로 쫓겨나시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 여사는 숨이 막힌 듯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김 영감은 즉시 아내의 팔을 끌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로 향했습니다. 마치 오늘 밤의 모든 굴욕을 트렁크에 쑤셔넣고 멀리 떠나고 싶은 사람처럼요. 김민주는 문가에 잠시 서서 제 등 뒤로 보이는 불 켜진 거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서야 그는 자신이 단지 집 한 채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믿었던 위치 자체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유라는 그들과 함께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든 채 정원등 아래 한쪽으로 비켜서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무언가 말하려 하자 그녀는 차갑게 비웃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는 내가 데리고 있어도 손만 더러워져. 말을 마친 뒤 그녀는 등을 돌려 길가로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마른 바닥 위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 전 시댁 식구들이 초라하게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위험도 훈계도 저를 억누르던 가식적인 격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한 무리의 사람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차가운 철제 대문을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며 어두운 밤 공기 속으로 철컥하는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건조하고 날카롭고 단호한 마치 마침표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의 3년간의 굴욕적인 시집살이는 바로 그 소리와 함께 끝났습니다. 철문이 그들 등 뒤로 닫혔습니다. 건조한 소리가 넓은 마당에 울려 퍼진 뒤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다툼도 황급한 발걸음도 지난 3년간 익숙했던 감시의 눈초리나 억압적인 말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혼자 노란 불빛 아래 서서 차가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즉시 후련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통쾌함도 온전한 기쁨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썩어 문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붙잡고 있던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제 손으로 잘라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에는 방금 전에 혼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쏟아진 물컵, 바닥에 떨어진 쿠션,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서류 몇 장. 모든 것이 제가 막 빠져나온 어지럽고 뒤틀리고 남의 것들로 가득했던 제 결혼 생활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가족들 뒤에서 조용히 뒷정리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느리고 침착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더부살이 취급하던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집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백업되었고 제가 끝까지 가고 싶다면 언제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고개만 끄덕이면 이 모든 것을 더 멀리, 더 명확하게 끌고 가 그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일단 보관해줘. 오늘 밤은 숨 좀 쉬어야겠어. 휴대폰을 내려놓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여전히 넓고 밝았지만 이전처럼 무거운 공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자 김민준의 옷 몇 벌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올 것처럼 단정하게요. 저는 그것들을 찢거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자를 가져와 한 벌 한 벌 차곡차곡 접어 넣었습니다. 모든 동작은 느리고 단호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끝났지만 오늘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마침표를 찍는 관계의 마지막 조각들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조명 아래 비친 제 얼굴에는 시댁 친척들 앞에 나서야 할 때의 공들인 화장도, 지난 밤들처럼 눈물을 참느라 충혈된 눈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 뺨과 눈가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기에 바로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단지 오늘날의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상처 입히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민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그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외울 정도였지만 동시에 다시는 만지고 싶지 않을 만큼 낯설었습니다. 저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저는 열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어떤 마지막 말은 제때에 온다면 무언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나타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의 뒤늦은 미련일 뿐입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작은 와인 셀러를 열고 레드 와인을 반잔 따랐습니다. 축배를 들듯 잔을 높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손에 든 채 한 모금 작게 마시며 혀끝에 퍼지는 떫은 맛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저는 제 행복이 한 가정, 한 남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지켜야만 하는 한 채의 집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저를 구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히 일어서서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원래 제 것이었던 것을 지켜내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커튼을 모두 젖히자 마당의 불빛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저택은 한때 제가 눈치를 보며 걷고 말을 골라서 하고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누구의 허락도 해명도 필요 없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온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감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끄럽거나 격렬하지 않은 아주 가볍고 진실된 평온함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날카로운 말들, 경멸의 눈빛, 침묵을 강요당했던 순간들. 하지만 증오 대신 그저 차가운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미워할 시간조차 아까운 법입니다.
그들을 지나쳐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대답일 테니까요. 저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앞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마치 제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3년 전 나는 이 집의 아내로 들어왔다. 오늘 밤 나는 주인으로 남는다. 밖에는 가로등이 여전히 밝았고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낡은 문은 정말로 닫혔다는 것을요. 더 이상 돌아보지도 매달리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저와 제가 제 손으로 지켜나갈 제 인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